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올해로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됐네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항상 일을 해서 돈을 버느라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써도 버는 게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제가 12살 때 부모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당시 7살이었던 남동생을 아들이 없는 부잣집으로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죠. 엄마는 동생이 떠나기 전날 밤에 우리를 계속 안고서 우셨어요. 미안하다. 부모 잘못 만나서 너희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한편으로는 동생이 잘 사는 집에 가서 부족한 것 없이 살면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동생이 가고 나서 저희 집은 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항상 쌀이 집에 있었고 엄마는 매일 일하러 나가지 않게 됐어요. 저는 가끔 동생이 보고 싶어서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지만 부모님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서로 찾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생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가끔 잊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동생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듣지 못했고 이제는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동생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매일 기도했어요.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동대문에 작은 가게를 얻어 옷을 팔았어요. 부모님이 빚진 게 있어서 그걸 갚고 나니 돈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다시 어릴 때 내일은 밥을 못 먹는 게 아닐까 걱정하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더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모았죠. 다행히 제가 만든 옷들이 반응이 좋아서 매출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있던 상가에 점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던 임대업자였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하다 보니 가게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소문도 많았어요. 상가 점포뿐만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 땅이 있고 건물도 있다는 말도 있었죠. 저는 남편이 제게 관심을 보일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기왕이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야무지게 일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어요. 항상 보면 가게 문도 제일 일찍 열고 늦게 닫고 옷도 손님들이 고르기 좋게 진열도 잘 해놓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고 확실한 사람이랑 같이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라며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얼떨떨해서 근데 저는 상진 씨처럼 부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저를 좋게 봐준 건 감사하지만 나중에 저한테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대학 안 나왔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일찍부터 일하다 보니 남들보다 빨리 돈을 좀 모은 것뿐이에요. 저는 수인 씨 지금 모습이 좋아요. 고민이 됐어요. 주변에서는 저런 돈 많은 젊은 임대업자는 바람도 많이 피고 속 많이 썩일 거라면서 말렸죠.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남편 뒷조사를 좀 해봤죠. 그랬더니 따로 만나는 여자도 없었고
금전 관계나 사업도 깔끔했어요. 저는 남편이 제 지금 모습이 좋다는 말을 믿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둘이 사이좋게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갔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여전히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죠.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들었겠네.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생각보다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남들 말만 듣고 의심했던 게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 일을 계속하면서도 집안일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남편을 위해 신경을 썼죠. 저희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6개월 정도를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자꾸 생활비를 늦게 주더라고요. 원래 주기로 한 날짜에서 하루 이틀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밀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돈을 버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요새 무슨 일 있어? 지난달 생활비 안 줬는데 혹시 잊어버린 거야? 아, 그랬지. 미안. 내가 깜빡했어. 이따 나가자마자 넣어줄게. 라며 그날 바로 입금을 했길래 정말 잊어버렸나 보다 했죠. 하지만 또 생활비를 늦게 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3달이 지나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통장에 돈이 입금됐는지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어요. 내가 자꾸 잔소리나 하고 바가지 긁는 사람 될까봐 말 안 했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말을 해야겠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자꾸 생활비를 늦게 줘? 벌써 몇 번 늦어서 계속 입금 날짜 바꿨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3달이야. 혹시 누가 가게세 못 내는 사람 있어? 그런 거면 나도 이해하니까 솔직히 말해봐. 정말 미안해. 당신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비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왜 내 건물 작은 거 있잖아. 거기 리모델링이 필요하대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근데 당신이 이렇게 신경 쓸 줄 몰랐어. 그런 건 얘기를 해줘야 내가 오해를 안 하지. 아무 말도 없이 생활비도 안 주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걱정했잖아. 나도 돈이 들어올 게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당신 많이 불안했구나. 당신 돈도 꽤 있고 우리도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데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보다 더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넉넉하긴 하지만 들어올 돈이 들어와야 적금도 제대로 넣는 데다가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면 자꾸 불안하단 말이야. 내가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밀리지 않고 잘 넣을게. 라고 저를 달랬고 그날 밀린 생활비를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실랑이를 벌이고서야 남편은 제때에 생활비를 넣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게에 나갔는데 건너편에 있는 친한 언니가 자기야, 자기네 B동 땡땡호 왜 팔았어? 거기 장사도 잘 되는데 거기 언니랑 나랑 친해서 자주 갔는데 그 언니가 가게 주인 바뀌었는데 너무 구두쇠라고 짜증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 그런 노른자 자리를 판 거 보면 괜찮은데 투자하나 보다.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면서 아, 그렇게 됐어요 언니. 라고 얼머부리고 저를 모르는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어요. B동 땡땡호요? 그거 판 지 2주는 됐죠? 가격 잘 쳐서 받았다는데 혹시 그 가게 살려고 했어요? 그쪽 상가는 여기에 안 내놔요. 상가 1층에 있는 부동산에서 다 하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알겠다며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나왔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가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약속한 게 각자 용돈을 따로 가져가도 되지만 가게 문제나 큰 돈은 꼭 서로한테 얘기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다고 그 가게를 왜 팔았냐고 물어보기도 두렵더라고요. 혹시라도 다른 여자가 있다던가 도박 같은 걸 했다고 하면 어쩌나 겁이 났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웃으며 집에 들어오더군요.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왔네. 나는 오늘도 혼자 저녁 먹을 줄 알았는데 잘됐다. 우리 치킨이라도 시켜 먹을까? 라는데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지내고 있는데 상가에서 언니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땡땡동에 살거든? 근데 거기서 네 남편을 봤는데 다른 여자랑 걸어가더라고. 그러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친한 언니가 잘못 봤겠지. 얘네가 얼마나 금술이 좋은데 그래?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가서 장사나 해. 라고 하자 언니들은 아니야, 정말 봤단 말이야. 얘 남편 맞는데? 확실하지도 않잖아. 이름 불러봤어? 아니지? 그럼 말하지 마. 라며 친한 언니가 그 언니들을 정리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흥신소에 부탁을 해서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뒷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채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긴 했죠. 오늘은 밖에서 별일 없었어? 혹시 기분 나쁜 일은 없었고?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보며 아무 일 없었는데 왜 그래? 요즘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그러지. 라며 얼머부렸어요.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해봐. 그렇게 사서 걱정하면 스트레스 쌓여서 건강에도 안 좋대. 요가 같은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던데 그런 학원이라도 다녀봐. 라며 태평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흥신소 사람을 만나는 날이 됐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몇 장의 사진을 전해줬어요. 사진 속 남편은 낯선 동네에 있는 낯선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땡땡동인데요. 이 집에서 한참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는 남편 뒤로 젊은 여자가 한 명 나오더군요. 여기 뒤에 사진들도 보면 이 여자분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더라고요. 라며 사진들을 쫙 펼쳤는데 마트며 공원이며 가게며 그 여자랑 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신없이 그 사진들을 봉투에 담아 넣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은 떨리고 입에서는 침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결혼 전 상가 언니들이 남편처럼 젊은 나이에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여자도 많고 바람도 잘 핀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믿지 말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남편한테는 전처럼 대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제가 냉정해진 걸 느꼈는지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말고 그러는 게 아무래도 여자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아서 가슴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신상품을 만든다는 핑계로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작업실로 찾아와서 이렇게 일만 해서 어떡해. 벌써 일주일째네. 내가 맛있는 거 좀 사줄까? 이러다가 몸 상하겠어.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 봐.
라고 거절하자 남편도 더 말을 못하고 그냥 가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차를 타고 땡땡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바로 작업실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땡땡동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어찌나 가슴이 두근대고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지 택시 기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도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흥신소 사람이 말한 곳에 내려서 사진에 있던 건물을 봤어요. 5층짜리 상가주택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이 사진 속 여자와 나오는 것을 똑똑히 봤죠. 남편과 여자는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저를 알아볼까봐 다른 건물 뒤에 단단히 숨어서 남편과 여자가 어디론가 가는 걸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다음에 그 건물 앞으로 갔죠. 1층은 점포들 세를 주고 위에는 사무실과 방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남편이 저 여자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화가 너무 나서 거기 있는 가게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다 꾹 참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에서 혼자 통곡을 하며 울었죠. 한바탕 울고 난 저는 남편이 오기 전 세수를 싹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그날 이혼하기로 마음 먹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한다는 게 주변에도 너무 창피했죠. 하지만 주변의 충고를 안 들은 제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즈음 남편은 자꾸 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있잖아, 저기 혹시 나한테 할 얘기 없어? 라든가 저기 말이야, 이따 밖에서 좀 볼까? 라며 말을 걸었지만 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얘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변호사에게 여러 조언을 들었어요.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되 원본 말고 복사본들을 보여주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여자와 찍힌 사진들을 여러 장씩 만들고 남편이 생활비를 늦게 보내줬던 것까지 통장들을 싹 복사해놨어요. 생활비를 안 줬을 때 제 돈으로만 감당했던 영수증들도 전부 모아놨고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을 붙였죠.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먼저 아주 진지하게 내일 당신하고 밖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 요즘 많이 바쁘고 피곤한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시간 좀 내줘. 그래, 나도 할 말 있었는데 잘 됐네. 근데 굳이 밖에서 만나야 돼? 그냥 집에서 얘기하면 되지. 라고 하니 남편은 내가 잠깐 어딜 갔다 와야 돼서 그래. 어딜 갔다 오는데 중요한 데야? 나랑 얘기한 다음에 가도 되잖아. 그게 꼭 먼저 가야 되거든. 내일 만나서 다 얘기할게.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라는데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밤새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 뒤를 밟아서 두 사람이 만날 때 내가 먼저 나서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제 앞에 데려와서 이야기할 걸 생각할까봐 겁도 났고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다음날 남편은 아침을 먹고 이따가 약속한 카페에서 봐. 나 금방 갔다 올게. 라며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이 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 바로 택시를 불러서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그 여자가 있는 건물 앞에서 내리더라고요. 남편이 건물로 들어간 걸 확인한 저는
얼른 따라가서 남편이 올라가는 뒤를 살금살금 쫓아갔어요. 살림집이 있는 현관문 벨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셨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어 올라갔어요.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자 남편도 놀라서 당신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라고 했고 여자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둘이 너무 뻔뻔한 반응에 제가 막 화를 내려는데 여자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며 잘 됐네요. 잠시만요. 하더니 잠시 후 나타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끌고 나온 휠체어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멍하니 쳐다보다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혹시 저 사람...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남편은 제 손을 가만히 붙잡고 말했어요. 인사해. 당신 동생이야. 그 남자는 어릴 때 부잣집 양자로 갔던 제 동생이었어요.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얼굴 군데군데 어릴 적 느낌이 남아있더라고요. 동생은 저에게 안녕, 너무 오랜만이네 누나 라며 인사를 했고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 어릴 적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남동생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남동생을 만났는데 허름한 단칸방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동생은 부잣집 양아들로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양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잠적했고 동생은 양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공사장 막노동을 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옆에 있는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작년에 공사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여러 번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완전히 절망하며 지냈는데 남편이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난 처음에 무슨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근데 누나하고 결혼식 한 사진도 보여주고 자기 가게들 등본도 떼오더라고. 남편은 동생네가 아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걸 보고 생활비를 대주고 그 많은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는 여기 집을 사서 동생한테 편하게 싹 리모델링을 하고 제 올케한테 카페를 내줬는데 그러느라 생활비가 늦었고 상가도 판 거였더라고요. 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어릴 때 그 집으로 보낸 게 날 버린 거라고 생각해서 누나만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는 것 같아서 화도 났었어. 내가 만약 그 집에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다칠 일도 없었을 것 같았거든. 라며 울먹였어요. 동생의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아주버님이 이 사람 병원도 데려가서 재검사 받게 해주셨어요. 수술도 다시 받고 꾸준히 재활치료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대요. 라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뭐든 다 얘기하자고 했잖아. 근데 왜 말 안 했어? 혼자서 이걸 다 하느라 얼마나 속을 태웠을 거야. 라며 괜히 원망스러운 말을 했죠. 처남이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당신한테 말하면 잠적할 거라고 그러잖아. 라고 하자 동생은 그때는 정말 누나를 못 보겠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누나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 내가 속 좁게 군 거지. 미안해 누나. 누나 잘못도 아닌데. 저는 동생과 끌어안고서 같이 통곡을 했어요. 옆에서 올케와 남편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에 동생 집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근데 정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라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웃으면서 안 그래도 내가 여기서 상가 사람을 만났거든.
혹시나 당신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당신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요즘 계속 기분도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되긴 했어. 라길래 저는 내가 그렇게 의심했다는데 화도 안 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긴 했잖아. 동생은 정말 저를 다시 볼 생각이 없었대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계속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동생 처지를 돌봐주자 마음이 풀렸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진짜 남편 하나는 잘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했고, 남편은 괜찮다며 자기도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를 토닥여줬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이의 오해는 풀리게 되었죠. 동생은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저는 동생이 재수술을 하는 동안 수술실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동생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재활치료에 들어갔어요. 올케가 카페 일로 바쁠 때는 제가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다녔고요. 그렇게 몇 년간 노력했더니 동생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지팡이를 짚어야 되긴 했지만 그것도 차차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덕분에 어릴 때 헤어졌던 동생과 다시 만났고 지금은 두 집이 서로 오가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 딸, 남매도 생겼고요. 동생도 딸을 낳았어요. 정말 예전에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요즘은 매일이 꿈만 같아요. 동생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직원을 두고 제가 만드는 옷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저도 더 제대로 하고 싶어서 애들을 키우면서 의상 공부도 틈틈이 하는 중이에요. 나이가 많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죠. 인생이란 게 그 자체가 참 영화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